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버티고 있는 66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은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저는 돈이라는 것은 수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죠. 밥을 먹기 위한 수단, 논비를 피하고 내 몸 누일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단, 그리고 내 새끼를 잘 키우기 위한 수단이요. 하지만 삶이 그렇듯 언제나 그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돈을 쫓다 보니 어느 순간 돈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 내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인생이 돈을 벌기 위한 인생이 되어 있더군요. 사실 그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아요.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돈을 벌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말이죠. 어느 순간 저도 이 두 가지를 헷갈리더군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을 잘못 키운 실수이죠.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는 목적지를 말했어요. 제가 가는 곳의 목적지를 말하면 택시 기사분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목적지로 가주시는 기사분과 그곳에 누가 있는지 묻는 기사분이죠. 오늘은 후자의 기사분이네요. 누구 접견하러 가시는 길인가 봐요. 네, 제 아들이요. 잠깐 동안 무거운 공기가 맴돌았더군요. 택시가 신호에 걸리자 기사님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놈들이 제 마음대로 안 되죠. 나도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맨날 배난 여행 다닌다고 집에 붙어 있지를 않네요. 자기 행복 찾는 여행이라나 뭐라나. 지 아빠 놈을 지놈 공부시키려고 새 빠지게 새벽부터 돌아다니는데 왜안? 아드님은 언제 나오시는데요? 이제 2년 남았어요. 그러게요. 잘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제 죄가 크네요. 부모 마음 다 똑같아요. 자식 잘못하면 다 잘못 키운 자기 잘못이라고 탓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어찌 여사님 잘못입니까? 다 잘못 커준 자식 몸들 잘못이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아닙니다. 어쩌면 기사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은 교도소에 있어요. 죄를 짓고 2년형을 받았죠. 제 아들이 교도소에 있다고 말을 하면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저를 위로하는 말을 하다가 마침내 말끝에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곤 합니다. 그분들이 죄송할 게 뭐가 있나요? 죄송할 사람이 있다면 죄 지은 제 아들과 그 아들을 잘못 키운 제가 죄송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아들은 돈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 부모에게서 배운다고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 아들의 죄는 사실 제 죄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신호가 풀리고 다시 출발하는 택시 안에서 제 과거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남편은 글을 쓰는 작가였어요. 글을 써서 밥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시댁이 잘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시댁의 도움으로 어려움 없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도 딱 5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4살이 되었을 때 시댁이 망해버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을 서주셨는데 그게 잘못되었나 봐요. 집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잃으셨죠. 그 여파로 시아버지는 화병으로 쓰러지시고 반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쓰러지셔서는 반신불구가 되셨고요. 1년간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결국 시어머니마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쩌겠어요. 남편은 펜을 놓고 작가 생활을 정리하고는 급한 대로 공장을 다니며 제 식구 밥벌이를 해야만 했죠. 저도 그때부터는 어린 아들을 앞집에 맡기고 일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마저 2년 만에 공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한마디로 줄초생이었죠. 평생 힘쓰는 일 안 하고 책상에 앉아 글만 쓰던 남자가 갑자기 힘쓰는 일을 하니 탈이 난 겁니다. 건물 짓는 공사장에서 족장 설치 일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밑으로 추락사를 했어요. 현장에서 즉사한 제 남편은 병원에도 한번 가보지를 못했죠. 3년 만에 행복했던 가족이 타탄나고 해체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었죠.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모두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들의 죽음에는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죠. 장례 3일간 많이도 울었어요. 그리고 3일장이 끝나자마자 눈물을 뚝 그쳤죠. 방법이 없었어요. 시댁은 풍비박산이 나버렸고 남편은 죽었고 친정집도 10원 한 장 나올 구석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제가 벌어서 아들을 키워야 했고 제 스스로도 벌어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더군요. 아들 입에 그저 밥 한 입 넣어주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이 세상이었어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걸 탐내는 이들이 꽤 많았죠. 그 중에는 내 남편 목숨값을 탐내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었어요. 적어도 사람이라면요. 채수씨,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희도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무슨 이해요? 그게,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우리가 뭐 못할 말하는 거야. 그래도 지금 시기가, 무슨 일인데요? 편히 말씀 주세요. 그게, 정말 답답하게. 뭐 죄지었어?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동서, 내가 시원하게 말할게. 서방님 사망 합의금 우리 네? 그게 무슨... 제가 남편 합의금을 왜 형님한테 줘야 돼요?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재수씨가 당황스럽지. 조용조용 말 못하고. 그게 재수씨, 정우가 죽기 전에 저희한테 빌린 돈이 있어요. 물론 지금 시기상 그 돈 돌려받자고 말하는 게 좀 불편한 시기이긴 한데, 저희도 지금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서요. 아시잖아요. 우주 유학 보내려고 했던 거. 정우가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했거든요. 우주는 아주버님의 아들이자 제 조카였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시댁이 풍비박산 나며 모든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죽은 지 2달 만에 조카 유학을 보내야 한다고 돈을 달라는 아주버님이었죠. 눈물도 아직 마르지 않은 제게 돈 이야기를 하는 뻔뻔한 아주버님과 형님 연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렸다고요? 동서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야. 내일까지 돌려주면 좋겠는데.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빌렸다는 그 돈, 저는 구경도 못 해본 돈이었죠.
형님 말만 듣고 그 돈을 고스란히 줄 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너무 달랐어요. 전 정우 씨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차용증 같은 게 있나요? 형제끼리 돈 빌리는데 누가 차용증을 써? 당연히 없지. 설마 지금 우리 말 못 믿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동서 조심해. 나 동서 손이 형님이야. 전 그 돈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정우 씨 사망 합의금은 드릴 수 없어요. 드릴 수 없어요? 힘들어 죽겠다고 매달려서 자식 유학 보낼 돈 빌려줬더니 이제 못 준다고? 이거 완전 날강도네. 동서, 지금 서방님 죽었다고 막 나가는 거야. 막 나가는 건 형님이죠. 제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렸다고요? 그럼 이건 뭐죠? 저는 거실장에서 남편이 챙겨둔 서류를 꺼내서 형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써준 차용증이었어요. 형님 말대로라면 그이가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려주고선 또 바로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렸다는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지금 정우 씨 죽었다고 없던 빚 만들어서 남편 떠나보낸 저한테 갚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떡해. 대체 어떻게 가족이란 사람이 남보다 못해요? 적어도 돈 때문에 짐승이 되지는 마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 부부는 얼굴이 벌개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버님을 야후로 만든 것은 돈이었습니다. 대체 대관절 돈이 무엇이길래 자기 동생의 죽음까지 이용을 하는 건가 싶더군요. 그 이후 아주버님과는 연이 끊겼습니다. 저는 아들과 남겨진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저만의 전쟁을 치러 나갔죠.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돈을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지인들도 있었죠. 그건 돈이 아니라 남편 목숨이라면서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그저 돈이었어요. 저와 제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마련할 돈 쪼가리요. 남편의 사망 합의금에 의미를 부여해서 무엇 하나요? 제 남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살던 동네에 작은 칼국수집을 열었어요. 동네에서 시작한 칼국수집은 우리 두 모자가 딱 굶지 않을 만큼의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제가 가게에 매달려 있어야 했어요. 아들 도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쯤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죠. 엄마 항암 치료에도 신경을 써야 했고 병원비며 우리 집 생활비며 돈 들어갈 구석이 넘쳐 흘렀어요. 그놈의 돈은 벌어도 벌기 무섭게 도망가 버리더군요. 저는 가게 일에 더 매진해야 했습니다.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등바등 일을 하며 살아도 우리 식구 아슬아슬하게 먹고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운동회지? 엄마가 가게 하루 닫고 김밥 싸갈게. 아니야, 괜찮아. 나 지훈이랑 같이 밥 먹을 거야. 지훈이랑? 응, 지훈이 엄마 아빠가 놀러 가서 운동회 못 오신대. 그래서 나랑 지훈이 둘이 같이 밥 먹고 놀기로 했어. 엄마 바쁘잖아. 그냥 도시락만 싸줘. 그 시기에 전 많이 바빴어요. 단체 손님 예약이 잡혔는데 아들 운동회랑 날짜가 겹쳤었죠.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단체 손님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아들 운동회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아들 마음을 알아보려 오늘 뛰었는데 아들 동현이가 먼저 저렇게 말해주니 고마웠습니다. 그저 동현이 친구 지훈이 부모님은 운동회 날 왜 여행을 가는 걸까라는 의구심만 들었어요. 하지만 신뢰 없이 가게 일과 친정엄마의 항암까지 책임지고 있던 저는 그런 생각도 깊게 못할 정도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처리된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난의 가장 잔인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그건 바로 아이들이 일찍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대학 강다르고. 무슨 소리야? 담임 선생님이 너 정도면 좋은 4년제 대학 갈 수 있다고 하던데. 엄마가 요즘 유행을 모르시네. 요즘 누가 비싼 학비 다 내면서 대학을 졸업하나? 대세는 일찍 일해서 돈 모으는 거야. 등록금만 굳어도 얼마를 버는 건데. 그런 말 엄마는 처음 들어봐. 왜 그래? 혹시 등록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런 걱정하는 철든 아들로 보이시나? 사실 나 공부하기 싫어. 그렇다고 지방에 2년제 가는 건 쪽팔리고 차라리 등록금 낼 돈으로 사업이나 해서 멋들어지게 사장님 소리나 들을래. 제가 수개월에 걸친 설득을 했지만 아들은 결국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렇게 8년간 돈을 모은 아들은 결국에는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었어요. 지금이야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대기업에서 독점을 했지만 14년 전만 해도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운이 좋으면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기도 했어요. 거봐, 대학 안 가길 잘했지? 지금 대학 간 내 친구들 뭐 하는지 알아? 군대 2년, 대학 4년, 최소 6, 7년 인생 나이여서 지금 이력서 만들고 있네요. 간신히 취직해도 얼마나 받겠어. 그런데 나봐, 내 친구들 다 나 부러워해.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그 일, 동현이 네가 좋아하는 일이니? 좋아하는 일?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려서부터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었다. 이런 꿈꾸는 직업. 그런 거 나 몰라. 뭐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돈만 잘 벌면 되는 거 아닌가? 아이 몰라. 엄마 나 사무실 갔다 올게. 오늘 늦어. 그래도 아들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말대로 주변에 아들 또래들보다 벌이도 좋은 것 같았고요. 멍청한 제 착각이었어요. 아들이 32살이 되었을 때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송윤아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려요. 어서 와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듣던 것보다 더 예쁘네요. 배고프죠? 식사부터 해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드리러 온다는 소리에 가게를 하루 닫았습니다. 가게를 열고 처음 있는 일이었죠. 나름 솜씨를 부려 음식들을 직접 모두 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쁘고 싹싹한 아이였죠. 별탈 없이 아들 부부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귀한 손녀를 낳았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돈 걱정 없이 든든하게 일하는 아들, 싹싹하고 착한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손녀까지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면 가끔 무섭잖아요. 모든 게 꿈처럼 이 행복이 끝날까 봐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꿈에서 깨어날까 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 걱정은 현실이 되더군요. 아들이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대기업들이 점점 치고 들어오면서 자금력이 적은 소규모 영세 쇼핑몰들은 도산을 하기 시작했죠. 아들은 인내힘껏 버텼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죠. 인건비를 아껴야 했으니 사람을 쓰는 대신 자기 몸을 갈아가며 일을 한 거죠. 쉬면서 일해. 그러다가 병나.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야.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 몰라? 그건 모르겠고 지금 하는 일 날리면 내 인생 똥 난다는 건 알아.
지금 내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내 쇼핑몰 살리는 게 1순위야.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지금 하는 일 망하면 그게 진짜 다 망하는 거야. 엄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아픈 거 봤어? 건강도 돈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다가 쓰러지면 서아는 어쩔 거야? 몸 챙겨가면서 일해. 설령 잘 안 되면 다음 기회를 살리면 되지 않니? 다음 기회?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몰라. 엄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두 번째 기회는 애초에 없어. 누가 그러더라. 달리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달리면 된다고. 그거 다 개소리야. 우리 같은 사람들 한 번 넘어지면 그걸로 인생 끝이야. 다시 일어날 힘 따윈 없다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잘났다면 아들이 저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은행 빚을 냈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써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살기 위해 말 그대로 대수준의 친거였죠. 아들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은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다듬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물량 공세를 이겨냈죠. 거봐요. 걱정 말라고 했잖아요. 우린 기회를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그래서 수많은 기회를 가진 저 사람들보다 더 단판 승부에 강해. 왜냐고? 우린 목숨 걸고 하거든. 이 말을 하며 웃는 아들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죠. 엄마, 혹시 나 급하게 5천만 해줄 수 있어요? 5천만 원? 무슨 일이 있어? 그런 큰 돈은 지금 당장은 없는데. 그래, 알았어.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 엄마. 아들은 전화를 끊었고 그 뒤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는 중이었나 봅니다. 큰일이 난 것 같아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죠. 네, 어머님. 동현이한테 무슨 일이 있니? 혹시 하는 일이 잘 안 된 거야? 그게요, 어머님. 며느리가 설명해준 상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개발한 아이템이 소비자들에게 나름 큰 인기를 누렸나 봅니다. 그걸 본 대기업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내놓은 것이었죠. 인지도 면에서나 홍보 규모에서 아들 쇼핑몰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먼저 시작한 아이템인데 이렇게 똑같이 베껴서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개새끼들.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억울하면 법으로 따지라네. 그런 몹쓸 인간들이 있나? 그래, 좋아. 법으로 따지라면 못할 줄 알아? 하라는 대로 해줘야지. 아들은 해당 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해당 업체는 아들의 연락 자체를 무시하더군요. 법적으로 싸움을 해보려고 했지만 돈도 없고 법 지식도 없는 아들이 대기업이 갖추고 있는 수많은 변호인단을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관련 법을 공부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걸고 했죠. 그 기간이 무려 1년이었어요. 긴 싸움이었지만 아들은 결국 승소를 했죠. 하지만 피해 보상금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1년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말이에요. 그 사이 아들이 시작한 쇼핑몰 아이템도 인기가 사그라졌죠. 아마 대기업 쇼핑몰은 이걸 노린 것 같았어요. 어차피 소송 기간은 길고 인기 아이템의 수명은 짧다는 것이요.
소송에서 이겼지만 아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다시 2시간씩 자며 쇼핑몰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죠. 혈압도 너무 높고 당 수치도 매우 나쁩니다. 일 좀 줄이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고작 39살의 젊은 여성 몸이 저보다도 나쁘더군요. 힘들겠지만 네가 신경 좀 써다오. 제가 말한다고 듣나요? 자기 건강 자기가 챙기는 거죠. 아가, 그게 무슨 말이니? 이때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 부부의 불화를요. 그땐 단순히 부부싸움이요. 냉전 상황인 줄로만 알았죠. 그렇게 아들이 애지중지하던 인터넷 쇼핑몰은 하루아침에 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말하던 아들. 달리다가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말하던 아들이 마침내 넘어지고 만 거였죠. 제 기억이 맞는다면 그 해부터였을 겁니다. 아들 부부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명절이 돼도 아들과 손녀만 오기 시작했어요. 제 전화도 며느리가 피하기 시작했죠. 요즘 유나가 뜸하네. 바빠요. 일 다니고 있거든. 내가 구직 중이니 유나라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 참, 건강은 어떠니? 많이 좋아졌어. 나 다음 달부터 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일 구했어? 땡땡 택배에서 일하려고. 땡땡 택배? 동현아, 거기 네 쇼핑몰 망하게 한 곳 아니니? 맞아.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생각해보면 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순리지. 이제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은 다 없어지는 추세거든. 엄마, 그래서 말인데 다음 달부터 이 서화 좀 부탁할 수 있을까? 길게는 아니고 어린이집 끝나면 엄마가 서화 좀 집에 데려다줘. 그리고 집에서 간식 좀 해주고 이 2시간만 봐줘. 그럼 유나가 퇴근해서 집에 올 거야. 그래. 서아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잘 챙겨줄게. 네 건강 좀 잘 챙겨. 이때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제가 식당 문을 닫은 지 1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었죠. 엄마,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그리고 엄마 돈도 다 날려서 미안해요. 됐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신경 쓰지 말아라. 엄마, 미안해.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알지? 나 진짜 죽을 만큼 노력했어요. 그런데 엄마, 이거 내 잘못 아니에요. 나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그래. 내가 다 안다. 갓난쟁이였을 때 이후로 한 번도 아들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들이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더군요. 엄마,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어쩜 좋을까 우리 아들. 그래, 이제 쉬어가자. 산 사람들 어떻게 다 사라지는 거야. 네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질 필요는 없어. 아들을 위로해주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은 잠에 들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부터 손녀가 어린이집이 끝날 시간에 맞춰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서아가 어린이집에서 끝나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간식을 만들어주고 책을 읽어주었죠. 그리고 아들 부부가 퇴근하면 먹을 저녁을 준비해두며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5시쯤 일이 끝난다는 아들의 말과 다르게 며느리 퇴근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오늘도 늦었구나. 일이 많이 바쁘니? 네가 고생이 많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는 안 해주셔도 돼요. 서아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녁까지 준비해두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신경 쓰지 말아라. 가만히 앉아있기 뭐해서 하다 보니 하게 된 거다. 서아는 씻고 9시쯤 잠들었어. 계속 엄마를 찾더구나. 저도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서요. 너 혹시 술 마셨니? 아, 네. 가볍게 회식이 있었어요. 빠질 수가 없어서. 이후 일찍 귀가를 한다고 제게 말을 했지만 며느리는 한 번도 집에 일찍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술을 마시는지 술 냄새가 났죠. 회사를 다니는 건지 술집을 다니는 건지 진한 화장에 딱 붙는 짧은 원피스 옷차림은 애엄마라고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특별히 잔소리를 할 수는 없었죠. 다들 힘든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서아야, 왜?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상해. 뭐가 이상해? 둘이 말을 안 해. 나하고는 말을 하는데. 아빠랑 엄마는 둘이 말을 안 해. 아들 부부 집을 드나들며 저도 느끼는 부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가끔 아들이 일찍 집에 와서 아들을 보고 가면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색한 공기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요즘 동현이하고는 어떠니? 뭐 똑같죠. 저는 다음날 출근 때문에 서아랑 일찍 자고 동현 씨는 택배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하니까 집에서 마주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사이는 좋니? 저번에 보니 각방 쓰는 것 같던데. 동현 씨가 늦게 집에 오니까 저기 오는 거 싫다고 작은 방에서 자는 거예요. 저는 서아가 무섭다고 해서 서아 방에서 같이 자는 거고요. 그럼 둘 사이는 괜찮은 거지? 어머님,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집에서 마주할 시간도 없어요. 사이가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다고요. 딱 부러지게 말하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저는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제 질문에 대답을 들은 듯 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가 좋다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었죠. 제 아들과 사이가 나쁘니 제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불안은 겨우 한 달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혼해요. 이제 서아 어린이집 픽업 안 해주셔도 돼요. 서아 데리고 친정집에 가 있을게요. 그게 무슨 말이니? 이혼이라니. 동현이가 무슨 잘못했니? 아니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왜 이혼을 해? 잘못을 해야만 이혼을 하나요? 아니니? 네. 그럼 왜 이혼을 하니? 이제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남보다 낯설고 한 집에 있는 게 숨막혀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무슨 이유로 그러는 건데?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남보다 낯설고 한 집에 있는 게 숨막힌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왜 그래, 응? 이유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혼한다는 것만 아시고 서아 유치원에 데리러 가지 마시라고요. 무슨 연유인지 며느리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죠. 이유를 말 못하는 거겠지. 동현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엄마, 저 사람 바람났어. 뭐? 바람? 그래, 바람. 자기 대학 동기랑 바람나서 아주 가는 곳마다 연말을 찍고 다니더라.
그래, 말 잘했네. 어머니, 이제 이유 아셨죠? 저 다른 남자 생겼어요. 궁금증 풀리셨죠? 야, 하나만 물어보자. 너 그 놈이랑 언제부터 붙어먹은 거냐? 내가 망하기 전이야, 후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 지금 내가 가난해졌다고 이러는 거냐고. 그래서 바람난 거냐고. 아니, 당신이 싫어진 거야. 그 지긋지긋한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그래, 열등감. 이것 봐.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나오는 이유가 가난이잖아. 정확하게 말해줄까? 정확한 이유는 당신 뼛속까지 퍼져 있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병이 싫은 거라고. 나까지 없는 것 같아. 그래, 당신 가난했었어. 지금도 망해서 가난해졌고. 그런데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야. 가난해서 할 수 없었다. 가난했던 사람은 선택의 한계가 있다. 이딴 소리 좀 집어치워. 그 열등감이 날 숨막히게 한다고.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열등감에서 당신은 한 발도 빠져나오지 못해. 당신 태생이 가난이니까. 미안해. 나도 이 사실 지금에서야 알았네. 진작 알았다면 당신하고 시작도 안 했을 텐데. 그냥 처음부터 잘 살지 그랬어. 어? 잘 좀 태어나지 그랬냐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도 별로라고 하더라. 그런데 개천의 가재 물방개 인생이 당신 인생. 정말 지긋지긋해. 아들을 향해 소리치는 며느리의 말에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더군요. 마치 저를 향해 소리치는 듯 했어요. 그때 손녀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며느리 큰 소리에 손녀가 잠에서 깬 거였죠. 엄마,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하지만 이성이 마비될 만큼 서로에게 화가 난 아들 부부의 부부싸움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소리를 치며 서로를 비난했죠. 손녀는 그 소리에 더 크게 울었어요. 뭐들하는 거야? 어디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워? 니들이 부모야? 아가, 이리 온. 괜찮아. 김서아, 이리 와. 잠바 입어. 몇 달이야.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그러셔? 어디 그래봐. 서아도 당신처럼 뼛속까지 가난이 박힌 열등감 패배자로 살게 될걸? 지독한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아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손녀에게 겉옷을 입혀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른들끼리의 싸움이 더 커져서 손녀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우는 손녀를 안아주며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 따라가서 있어. 네 할미랑 아빠는 나중에 다시 보자. 알았지? 울지 말고. 그렇게 며느리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고 아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녀 서아는 아들이 키우기로 합의를 했어요. 대신 2주일에 한 번씩 전 며느리가 서아를 만나기로 했죠. 아마도 이혼 후 딸을 데리고 가서 내연남과 새 출발하기에는 부담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못된 년. 지 자식까지 팬리치고. 아들은 이혼 뒤 폐인이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죠. 일어나. 3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자니?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아, 머리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왜 인생 끝난 사람처럼 굴어? 서아 안 키울 거야? 어서 일어나. 서아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야. 사람들이 그러더라.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대수냐고. 너도 그래. 이혼이 무슨 흠이니? 당당하게 이제 네 인생 살아. 엄마. 아니,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서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무슨 말?
그 뼛속까지 간암병에 걸렸다는 거. 내가 진짜 그랬던 것 같아. 그래, 사업하다가 한 번 망했지. 그래서? 나 다시는 재기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자 아닌 것 같아. 정말 내가 열등감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어서 그런 생각한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다시 일어설 방법이 아주 많더라고. 그래, 잘 생각했다. 인생에서 딱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어디 있겠니? 아무리 불공평한 게 인생이라지만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야. 우리 아들, 잘 생각했다. 그래, 맞아. 돈? 벌면 되잖아, 그까짓 거.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러더니 아들은 벌떡 일어나 씻기 시작하더군요. 아들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아 기뻤지만 묘한 아들의 얼굴 표정에서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우려와 달리 아들은 다음 날부터 달라지더군요. 처음에는 새로운 구직자리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더군요. 새로운 사업 준비 중이야. 사업?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요즘 누가 내 돈 가지고 사업하나? 아이디어와 아이템만 있으면 투자받는 거지. 투자? 어떻게? 누가? 천천히 물어봐. 요즘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또 운대잖아.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이곳저곳 투자할 곳 찾아다니는 게 일이야. 내가 끝내주는 아이템을 생각해냈거든. 엄마 두고 봐. 이제 엄마 인생 고생 끝나게 해줄게. 내가 왜 진작에 이런 생각을 못했나 몰라. 엄마,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인생 이제 끝내봅시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1년 만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아들이 정말로 초대박을 낸 거였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초대박이었죠. 엄마, 이제 우리 이사 가요.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 빌라도 쫑이에요. 갑자기 이사라니.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렇게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지금은 자리 잘 잡을 생각부터 해. 아이고, 김 여사님, 걱정도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버는지 아세요? 그깟 아파트 얼만데, 뭐 한 10억 하나? 10억? 농담도 참. 얘가 왜 이래? 엄마 아들, 예전에 동현이가 아니야. 지금 초대박난 기업 대표라고. 엄마, 아무 걱정 말고 이사 준비나요. 이사 도와줄 사람들 내가 부를 테니까 몸만 준비하면 돼. 그러더니 정말로 아들은 판교의 고급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단 1년 만에 이렇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정확히 하는 일이 뭔데?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 엄마는 설명해줘도 잘 몰라. 사람들한테 투자금 받아서 우리가 대신 그 돈을 굴려주는 건데, 뭐 사업장이 전 세계에 있어. 말하자면, 그래. 투자 회사 비슷해. 엄마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세상이 눈알 튀어나오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 엄마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냥 엄마는 아들만 믿고 지금을 누려. 이제 가난 그런 거 없어. 그 이후로 아들은 자기 딸에게 돈을 물쓰듯 썼어요. 모두 최고급만 해주었죠. 안방 드나들 듯 고급스러운 해외여행을 떠나기 시작했고 온갖 명품들로 집안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이건 잘못된 게 틀림없어. 대체 네가 하는 그 일이 뭔데 그래, 응? 엄마는 모르는 분야야. 그러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라고. 이렇게 실체도 없으면서 돈만 들어오는 사업이 대체 어디 있어? 설명해도 모른다고. 이놈이 정말?
당장 말 못해? 왜 그래, 엄마. 지금 좋잖아. 가난해? 아니잖아. 돈 부족해? 아니잖아. 우리 살면서 이만큼 풍족하게 살아본 적 없잖아. 너 혹시 나쁜 일 하는 거니? 나쁜 일? 나쁜 일 정의가 뭔데? 아니, 그딴 거 필요 없고, 나쁘면 좀 어때? 엄마 세상 둘러봐. 돈이 많다 못해 썩어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사람들 모두 좋은 일 착하게 살아서 복 받아서 돈이 많은 줄 알아. 다들 그 조상들이 남 몰래 못된 짓도 좀 하고 하지 말라는 짓도 해가면서 모은 거라고. 그래서 나도 내 딸 위해서 그 더러운 돈 좀 아주 조금만 비어서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나쁜 거야. 동현아, 왜 이러니? 너 이런 아이 아니잖아. 원래 이런 애야. 엄마 며느리 유나 기억나? 명절이나 생일 때가 돼서 유나네 친정집에 가면 나보다 나이도 어린 손이 형님들이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자리에 앉아있어. 어린 놈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다들 사회에서 한 자리 하거든. 첫째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하고 있고 둘째는 20년 넘게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젊어서 놀 것 다 놀고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장인이 파주에 차려준 4층짜리 공방 운영하면서 예술인에 모내하면서 직원 써서 그림이나 그려. 그 옆에 크게 카페 하면서 돈 쓸어 담으면서. 그게 네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들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야? 출발선이 다르다고. 인생이 100m 달리기라면 걔들 출발선은 나보다 90m는 앞에 있어. 그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이겨? 이 세상은 철저하게 먼저 들어오는 놈이 승자야. 모든 걸 다 갖는 승자라고. 난 태어날 때부터 발목에 족쇄를 묶고 태어나는데 말이지.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 걱정하면서 살았어. 그것도 먹고 살아야 할 돈 걱정. 그리고 지금까지도 죽어라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그놈들, 지 부모 돈으로 반평생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다가 지금도 부모가 가진 돈의 힘으로 그럴듯한 직업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 그런데 남들 눈에는 그놈들이 열심히 산 거고 난 그저 패배자일 뿐이었다고. 동현아, 그래서 나도 내 딸만큼은 걔네들처럼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어디 가서도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떵떵거릴 수 있도록 키워주고 싶다고. 그게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냐고. 아니 나쁜 일이면 뭐 어때? 내가 지옥 가면 되는 거잖아. 나 다 상관없어.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면. 어차피 조부 때부터 잘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좋게 돈 모은 거 아니야. 변해버린 아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리고 싶었어요. 길을 완전히 잃은 내 아들을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동현아,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 모습을 알게 되면 나중에 서아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는 일이 바빠서 학교에 온 적 없었지. 운동회 때 엄마 아빠 없는 애. 나 혼자였던가 하나? 친구 부모님이 여행 가서 못 온다는 그 말. 정말 믿은 거야. 고작 12살짜리가 내뱉은 그 황당한 거짓말을 믿은 거냐고. 나 그날 화장실에서 혼자 숨어서 도시락 먹었어. 나 그래도 엄마 원망 안 했어. 엄마도 이유가 있어서 올 수 없었으니까. 다른 친구들 메이커 옷 입고 다닐 때 나 언제나 시장표 짝퉁 옷 입고 다녀도 원망 안 했고 그렇게 가고 싶은 대학 못 가서 고졸로 내 인생 끝나도 집 밖에서 울다 들어올지언정 엄마 원망 안 했다고. 그런데 나 내 딸한테는 그런 아빠 안 될 거야. 가장 좋은 옷 입혀줄 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절대 안 참을 거니까. 못 참겠으면 엄마가 나가.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아무리 못 배우고 잘 모르는 엄마라도 지금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닌 거야. 그래, 이 집 나가마. 그런데 서아도 데리고 나갈 거야. 이렇게 키울 수는 없어. 저는 그 길로 손녀를 데리고 제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제가 손녀를 데리고 나와 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손녀를 데리고 나와버린 이후 아들에게 매일 전화가 왔죠. 하지만 손녀를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아들도 제 집에 찾아와 억지로 손녀를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천성 자체가 착한 아이였어요.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나쁘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손녀를 데려가지 못하는 거였겠죠. 할머니, 아빠는? 아빠는 당분간 일이 바빠. 그래서 지금은 아빠 마음이 많이 복잡한가 봐. 금방 다시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 서아야. 복잡한 게 뭐야? 생각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었다는 뜻이란다. 매일 밤 기도했어요.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녀 유치원에 보내고 집 청소를 하는데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말고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아들뿐이었어요. 동현이니? 엄마, 서는요?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못 본 게 고작 몇 달이었는데 그동안 너무나 말라있더군요. 눈빛도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금 유치원에 있을 시간이지.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이래? 엄마, 나 잠 좀 잘 때. 나 여기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서아한테도 말해. 유치원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 아들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시작했죠.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내리 이틀을 잠만 자더군요. 아빠 아기 같아. 잠만 자. 아빠 와서 좋아? 네, 너무 좋아. 그렇게 잠을 몰아 잔 아들은 일어나 이제는 밥만 먹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야? 밥도 안 먹고 다닌 거야? 말을 해봐. 엄마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어? 일이 잘못했어. 나 외국에 나가 있을 거야. 어쩌면 다시 한국에 못 들어올지도 몰라. 서아 데리고 갈 건데, 서아는 배 타기 힘들겠는데. 무슨 말이야?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해. 엄마, 내가 먼저 필리핀에 가 있을게. 그러면 엄마가 한 달쯤 뒤에 비행기 타고 필리핀으로 서아랑 와줄 수 있어? 필리핀? 필리핀에 왜 가서 살아? 우리 저번에 여행 갔을 때 좋았잖아. 그래. 파란 바다가 있는 바닷가에서 사는 거야. 나 작은 고깃배 하나 사서 고기 잡을게. 엄마랑 서아도 태워서 바다에 나가서 수영도 하고. 엄마 좋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새 출발하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 셋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소리에 아들은 기겁을 하더니 벌벌 떨며 안방 장롱 안으로 들어가 숨었죠.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택배기사였어요. 택배기사가 가고 난 뒤 제가 아들이 숨어있는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나 찾는 사람이었어? 택배 온 거야. 너 무슨 잘못을 한 거야? 별거 아니야. 글쎄 어디까지 말했더라. 그래. 엄마가 필리핀으로 서아 데리고. 짝,
그때 제가 아들의 기싸대기를 때렸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갈 거야? 종착지가 어디냐고? 대체 왜 이렇게 된 거니? 아들은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은 인터넷 도박이었어요. 그걸 경찰이 눈치를 채고 아들을 추적해왔던 것이었죠. 아들과 함께 불법 도박업체를 운영하던 동업자는 일찍 눈치를 채고는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들고 먼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수배가 떨어져 숨어 다니다가 제 집까지 온 거였죠. 자수해. 못해. 이제 밑바닥까지 찍었는데 감옥까지 가라고? 절대 그렇게 못해. 감옥 가면 서를 어떻게 해? 그럼 경찰 피해서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살면 서아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그럼 어떡해? 방법이 없잖아. 왜 없어? 자수하고 용서 빌어. 그리고 다시 시작해. 동현아, 제발. 다시 시작하긴 뭘 다시 시작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싫어. 그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때 다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당연히 택배 기사님이라든지 우체부 정도로 생각했어요. 아들 동현이도 방금 전에 택배 기사를 겪어서인지 아니면 저와 언쟁을 해서 감정이 격해져서인지 조금 전처럼 숨지는 않더군요. 누구세요? 문을 여는데 문 밖에 건장한 남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에서 나왔습니다. 김동현 씨 모침 되시죠? 그때 남자 중 한 명이 제 뒤에 있는 아들을 보고는 소리쳤습니다. 아이, 김동현이다. 에이, 잡아! 경찰이었어요. 제 뒤에 서 있던 아들을 발견한 경찰은 제 집으로 달려들어와 아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죠. 김동현 씨,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성명할 수 있고. 그 순간 모든 게 멍해지더군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기 시작했죠. 아들은 도망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4명이나 되는 형사들이 그런 아들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아들은 그대로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고 청년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 사기까지 벌였더군요. 아들은 구속된 이후 단 한 번도 제 면회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처음으로 접견을 받아주었어요. 이제 찾아오지 마. 그 말 하려고 만나준 거야. 서아는 궁금하지도 않어? 잘 지내? 아프진 않지? 혹시 나 찾아?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네가 걔 아빠인데 안 찾겠어? 엄마가 나 대신 잘 좀 키워줘. 네가 어서 나와서 키워. 그리고 이거 봐. 이게 뭐야? 저는 대답 대신 유리병 너머에 있는 아들에게 제 핸드폰에 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얼마 전 손녀 서아가 친구의 초대를 받아 친구 집에서 하는 생일 파티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녀 친구의 엄마가 찍은 동영상이었죠. 영상에서는 서아 또래의 아이들이 5명 정도 나왔습니다. 다들 친구 방에 옹기종기 모여 놀고 있더군요. 넌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 난 차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얼마 전에 우리 아빠가 새 차 샀는데 진짜 좋다? 엄청 빨라. 바보냐? 차보다 비행기지. 너 비행기 타본 적 없어? 너네 둘 다 바보야. 돈이 최고야.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돈 없으면 거지처럼 산다고 했어. 돈이 뭐가 최고냐?
부자들 집에는 돈을 1,000개도 넘게 가지고 있대. 그리고 공장에서 맨날 돈을 계속 만들 수 있대. 그렇게 널리고 많은 게 뭐가 대단하냐? 난 싫어. 그럼 넌 뭐가 좋은데? 당연히 할머니랑 아빠지. 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잖아. 나도 엄마 아빠야. 그리고 영상은 끊어졌죠. 서아 친구의 엄마가 너무 귀여운 모습이라고 해서 보내준 영상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 영상을 한참을 보던 아들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성하고 나와. 그리고 다시 살아. 서아는 그때까지만 엄마가 봐주고 있을게. 그럼 또 올게. 그날 이후 아들이 조금씩 바뀌었죠. 제 접견 신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라 은근 생각 정리하기에 좋은 곳인 것 같아. 좋은 곳은 아니지. 그래, 올 곳은 아니지. 그래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도 많이 편해진 것 같아. 밥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난 매일 콩밥만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요즘은 운동도 하고 있어. 이 체력이 있어야지 출소 후에 일을 하잖아. 그래, 잘 생각했어. 성실하게 옳게 살다 보면 설마 우리 세 식구 굶기야 하겠니? 그리고 내가 사기친 사람들한테도 사죄를 해야지. 점점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제야 저도 웃을 수 있었죠. 아직 출소가 1년이 남았지만 모범수로 지내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드디어 아들이 출소할 날이 다가왔죠. 나가면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어. 외국 나가서 살까? 이 따뜻한 나라들. 난 요즘 추운 게 너무 싫더라. 서아는 외국 좋아할까? 엄마는? 나가서 영어도 배우면서 살면 좋잖아. 나는 뭐 할까? 따뜻한 나라 바닷가에서 살면서 어부할까? 그래, 그것도 좋겠다. 엄마, 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 하나씩 다 해보자. 계산을 해보니 아들이 출소할 때쯤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패딩과 목도리를 미리 사두었습니다. 출소한 아들에게 주려고요. 그리고 며칠 뒤 한 통의 연락을 받았어요. 김동현 씨, 모친 되시나요? 네, 제가 도년이 엄마입니다. 누구시죠? 지방 검찰청이에요. 김동현 씨가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 때문에 연락드려요. 형 집행정지요? 그게 뭐죠? 제 아들이 출소한다는 건가요? 출소는 아니고 말 그대로 징역형을 잠시 정지하는 거예요. 출소가 얼마나 남았다고 형을 정지해요? 누가 그랬다고요? 동현이가요? 네, 김동현 씨 본인이 신청하셨어요. 말도 안 돼. 얼마나 출소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걔가 왜요? 대체 왜요? 그게 김동현 씨가 병에 걸리셔서요. 지금 지정병원에서 치료 중이세요.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구었죠. 당장 아들이 입원 중이라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들을 보자 경세가 확연히 보이더군요. 얼마나 말랐는지 뼈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임산부처럼 배는 부풀어 올라 있더군요. 얼굴과 눈은 험달이 심해 노랗게 보였습니다. 엄마 왔어?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천벌 받은 거지. 역시 엄마 말대로 착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똑바로 말 못해? 가남이래요. 전혀 모르고 있었네. 가남? 가남이라니.
그러면 간이식 필요한 거니? 걱정 마. 동현아, 엄마 간 줄게. 그래, 엄마가 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서 검사부터 하고 올게. 엄마, 됐어. 그럴 필요 없어. 왜? 공여자가 있어? 아니, 그런데 왜 필요가 없어? 말기야. 이미 온몸에 퍼져 있어. 이 수술 절대 못해. 의사 말로는 2개월 남았다네. 나 이번에 진짜 죽나 봐. 까무러치듯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저를 잡아주었죠.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의지도 않고 맑고 큰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그 눈을 보고 있자면 저도 그 속에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느꼈었어요. 안 된다. 안 돼, 동현아. 이럴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엄마 떠나지 말아라. 사업이 망했을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의 얼굴을 보았죠. 모든 것을 초월한 듯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살자, 응? 엄마가 부탁할게. 제발 살자, 응? 제발 동현아. 미안해, 엄마. 내 시간 이미 다 했어. 그런 말 하지 마. 부모 앞에 두고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야. 자식 먼저 보내고 엄마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렇게 못 보내. 엄마가 무슨 심정으로 널 기다렸는데. 네가 따뜻한 바닷가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엄마 그동안 수영도 배웠어. 동현아, 수술하자, 응? 항암도 하고. 이렇게 다 포기하고 죽으면 엄마가 먼저 죽어버릴 거야. 엄마는 안 돼. 나 대신 서와 돌봐줘야지. 그래서 엄마는 못 죽어. 미안해. 그런데 엄마, 나 정말 괜찮아. 나 그동안 좀 힘들었잖아.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다 포기하고 싶었는 줄 알아?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든 생각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 나 이제 편해질게. 엄마, 이 서아 보고 싶다. 서아 좀 불러줘. 아들의 부탁에 손녀를 데려왔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덤덤하게 동화책 읽어주듯 손녀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는 그 둘만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었죠. 한참 뒤에 손녀가 병실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 품에 안겨 자기 아빠 앞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제게 쏟아내었습니다. 아들은 의사의 말대로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 힘겹게 제게 말했죠. 엄마, 나 사실 살고 싶었어.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혹시 남들처럼 막 그때 흥범하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네. 엄마, 서아 좀 부탁해. 그렇게 제 손으로 아들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수고했어. 수고했다, 내 아들. 억수로 수고했다. 네가 다 했다.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저는 서아와 제주도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원하던 따뜻한 나라로 가지는 못했지만 저와 손녀는 지금 사는 곳에 만족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아들도 이해해 주겠죠.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세계 그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해보아도 잘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출산율 꼴등, 자살률 1등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죠. 인자하고 따뜻했던 제 시부모는 돈 때문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남편은 돈 때문에 평생의 꿈을 버리고 떨어져 죽었죠.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말하던 평범함이라는 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대체 평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 돈을 대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 나이 66살이지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는 알고 싶지 않아요. 대체 그딴 게 뭐가 중요할까요? 다만 봄이 되면 손녀와 손을 잡고 꽃놀이를 가고 여름에는 내리는 비를 맞으며 지능 모롱덩이에서 손녀와 물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을 주어서 책갈피로 쓰고는 정자에 손녀와 누워 단잠에 빠지기도 하며 겨울에는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고구마를 군불에 구워 먹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아는 것은 이것 단 한 가지예요. 적어도 저에겐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요. 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저와 손녀의 행복을 위해서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